네, 북한의 장마당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무려 2배가량이 늘어나서 현재는 약 4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관리위원회 인원 2명에 대해서 출입 제한 조치를 단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 소식까지 해서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산업은행의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김영희 팀장님, 그 개성공단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남측관리위원회 인원 2명이에요. 이 2명에 대해서 출입을 불허했다가 이틀 만에 이걸 철회했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이 그 3일 날 출입을 거부할 때는 개성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특구개발지도청구 거기 얘기는 안 들으면서 그 남한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남쪽 정부 얘기만 듣고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사실은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차단을 시켰는데 이틀 만에 지금 다시 전격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문제가 다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지 사용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북한이 토지 사용료 문제를 그걸 통해서 위안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기간도 됐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으로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년 차 지금 진행을 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간 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개성공단 이 문제 가지고 2명의 방북을 불허하는 그 문제 때문에 먼저 완전히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서 판을 깨버리지는 않겠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일단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토지 사용료 문제 이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개성공단에 입주를 한 게 2004년도지 않습니까? 네. 2004년도 당시에 어떻게 이제 그 개성공단 지구 부동산 관리 규정을 보면 이제 토지 사용을 하면서 그 사용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 전에는 특혜죠, 특혜. 그래서 토지 사용료를 안 받기로 했는데 10년이 딱 지난 게 바로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북한이 남한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는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겠다 하고 이미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북한이 제안하는 것은 이겁니다. 1평당 3.5불을 달라. 사용료를 1평당 3.3 평방 제곱미터, 평방미터로 하죠. 거기에 1평당 3.5불을 달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베트남은 평당 2.8달러죠. 그런 걸 보면 북한이 이제 한 1.25배 높은 가격이에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아마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그렇죠. 하고 아마 지금 일목조촉에서 저를 밀고 당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1단계가 100만 평인데 100만 평 아직 채 못했죠. 설사 이제 100만 평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1년에 한 350만 불 정도를 더 벌어 들어가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협상을 하고 있다. 근데 갈등이 많다. 그러니까요. 그 비율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의 어쨌든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비용 문제 두고 조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를 이제 김영희 팀장님께 들어봤는데요. 박사님. 지난 8월 25일 8.25 합의 때 이제 당국회담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제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았어요. 그렇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측에서 그 예비 접촉을 한 3차례 정도 물밑 접촉을 했나 봐요. 근데 북한에서 답이 안 온 게 아니라 왔는데 노를 했다고, 그러니까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8.25 합의 때 그 직전에 사실상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그 정면 대결 국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나 보다 그랬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원활하게 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훨씬 전에 9월 21일 날, 24일 날 우리 통일부 장관이 김양건 통전부장에게 전통문을 보내서 이 당국회담을 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하자. 예비회담이란 건 뭐 내용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에서 어디서 언제 만나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뜻이 당국회담을 할 뜻이 있었으면 그 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겠죠. 그런데 북한의 답변은 한국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다든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용인하고 그다음에 북한 도발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뭐 이런 트집을 잡아가면서 한마디로 당국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이제 두 차례나 이제 거절의 전통문을 보내왔고 네. 또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10월 30일 날 우리가 또 다시 보냈는데 그때는 아예 수령조차 전통문 그래서 수령조차 세 번째가는 제안을 아예 수령 거부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도는 그들은 주장하기를 아마도 북중 관계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또 북한 경제가 남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 뭐 미래 과학자 거리를 봐라. 지금 뭐 굉장히 고층 건물도 세우고 뭐 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듯한데 물론 남북 관계가 잘 돼서 그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나 협력이 잘 되면 그거 좋겠지만 지금 남한이 준비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상력을 강화하고 뭔가 협상을 하면 한 번에 뭐 오이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이런 걸 얻어내려고 하는데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도 사실 우리가 제안한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벌써 3번이나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밝혀진 겁니다. 네, 일종의 북한의 전술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얘기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하려면 한국 정부가 좀 더 명확한 태도를 취해라. 더 이런 전향적으로 나와라. 이런 요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장마당에 대한 이야기들. 앞서서도 장마당이 이게 400개가 이제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많아져가지고 북한에서도 사실 이거를 좀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나 봐요. 심지어 이제 그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이 장마당에서 여러 가지 좀 거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북한이 이제 그 도시근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도시근에서 220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면 한 개군에 2개 이상이거든요. 상설시장만 상설시장만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400개는 2003년도에 북한이 시장을 합법화한 이후에 쭉 하나씩 계속 중과가 돼가지고 400여 개는 벌써 이미 그건 공식적으로 그 인공지구 위성으로 이렇게 장마당을 찾아보니까 네. 406개더라는 거 네, 정확히 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장마당이 시골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죠. 북한 주민들이 그 2,400만에서 2,500만인데 인구가 그 인구를 이제 4인 가족으로 때린다면 네. 거의 그 600만 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만 가구가 시장에서 장사 활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생산을 하는 사람은 시장 장마당 상설 시장에 안 나가도 되겠지만 유통을 해서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소매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도매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시골에서 야채를 생산을 했는데 그걸 내다 팔자면 내가 시장에까지 가려면 도시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서 앉아 파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한 사람이 안 주면 누구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오고 세 사람이 오고 네 사람이 오면 사람이 모이는 데가 그냥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강도 해상 같은 경우는 상설 시장이 4개, 네. 비상설 시장이 7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시골까지 하면 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설 시장이 숫자가 주민들이 수요만큼 안 차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뿐만 아니라 메뚜기장이라고 하는 거 네. 아무 데나 사람이 모이는 데는 다 장이니까 오늘이 여기 메뚜기장이라는 것은 그 경찰이 와서 단속하면 뛰어갔다 다시 왔다 해서 메뚜기 하는데 그러면 요 메뚜기장은 매일매일 여기 메뚜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시장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 거기다가 이제 기업도 시장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장이 다시 이제 무슨 뭐 옛날처럼 과거로 회귀한다. 이건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거죠. 장마당이라는 게 계획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의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2002년 전까지는 그랬었죠. 예. 그 자연스럽게 시장이라는 건 농민 시장이라는 게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네.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장마당에 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이제 합법화해야 되겠다. 아. 해서 그거를 2012년 이후에는 2002년. 이제 2002년 예, 이후에는 예. 그래서 2003년도에 이거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시장관리소원은 국가가 지고 개인이 예. 소득이 난 것만큼 국가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기업도 여기 와서 일을 그 장사를 하면 돈을 걷어가고 이렇게 국가나 개인이나 다 거기서 상부상조하며 사는 거죠. 그렇군요. 형태가 바뀌었어요. 근데 배급 체계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 장마당이라는 게 지금 성행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북한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네. 보십니까? 본래 1962년부터도 농민시장이라는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텃밭에서 재배한 게 좀 먹다가 남으면 뭐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팔라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금씩 팔게 했는데 그러다가 근데 이게 개인이 장사를 하는 게 이건 자본주의 문화다라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하질 않았죠.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50만에서 100만 이상의 주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계획경제라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 같으면 다 정부가 그 계획을 짜가지고 다 배급해주고 그래서 굶어 죽거나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주민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뭐라도 사다가 먹고 이렇게 했느냐고 네. 시장들이 생겼는데 김정일이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2003년에 이걸 허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장 문화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탄압을 하고 화폐 개혁을 했잖아요. 2009년에. 네. 그 화폐 개혁을 했는데 이 화폐 개혁이란 건 사람들 돈을 그동안 축적해 놓은 돈을 다 그냥 쓸어가기 그냥 강탈해 가기 위해서 만든 약탈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뭐 수천만 원을 쌓았는데 네. 그걸 갖다가 수백만 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천만 원을 그냥 다 날려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김정일이는 이것 자칫하다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탄압을 했는데 김정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또 그냥 어영부영 놔두다가 사망했어요. 김정일이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왔는데 네. 가만 보니까 아버지처럼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스위스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나 이게 제재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경제가 아예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어영부영 김정일 말기처럼 놔두니까 김정일 시대처럼 점점 늘어나고 시장의 수가 불과 4년 만에 2배가 돼서 지금 종합시장이란 거는 400개지만 메뚜기 시장이니 야외 야시장이니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800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둘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는 더 이상 어쩌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 김정은이 인기가 아주 나쁘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일이는 탄압하고 막 제한하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싸움이 붙고 막 그랬는데 김정은이 그냥 내버려두고 먹고 있거든요. 살게 해주니까. 내버려두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냐면 어려운 식량이 어려운 걸 나름대로 농민들이나 그 주민들은 사서 비싸지만 네.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돈이 좀 모이니까 돈 가지고 시장을 관리하는 관료들한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주니까 관료들도 불만이 없어요. 자기들도 부수입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게 북한 체제가 지금은 무너지지 않는 게 뇌물 체제로 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역설적인 효과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정보가 막 유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평양에 아파트 무너졌는데 불과 하루 만에 그 인민보안부 보안부장이 가서 인민보안부장 네. 경찰청장이죠. 네네. 최부일이가 가서 사과까지 했잖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300만 대가 넘어가고 그게 다 알려지고 정보가 그냥 순식간에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은 많을 거예요. 네. 그러나 자기가 이걸 또다시 자기 아버지처럼 통제하다가는 자칫하면 주민의 불만이 엄청나게 강화되니까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국 제품, 그렇죠. 남한의 네. 제품까지도 막 돌아다니고 들어가죠. 있어요. 예. 그런 한류 문화 이 CD까지 막 돌아다니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 이 장마당이 들어서면서 북한이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걸 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아까 화폐 개혁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북한 화폐들이 잘 사용이 안 되잖아요. 거의 장마당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 뭐 위안화, 중국 위안화나 아니면 달러화인데 그 시세가 좀 궁금해요. 어떤 제품들이 장마당에 특히나 좀 많은 걸로 보고 계시는지 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달러하고 위안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그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화폐 개혁이 가져다 준 결과죠. 그러니까 북한 언젠가는 또 화폐 개혁을 하면 내 주머니 돈이 다 그 휴지 조각이 되겠구나. 그렇다고 북한 화폐가 유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 화폐가 많아야 또 달러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교환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 달러나 위안화가 너무 시장에 유통 그 양이 많아졌다는 부분이죠. 이제 보면 그 시세를 보면 어떠냐면 이 시장에는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다 이런 말이 돌죠. 네.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다는 것은 고양이 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내놓고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없는 거 내놓고 다 있는데 그러고 보면 수입 상품들 있겠죠. 그러면 시장의 시세하고 외화 상점의 시세가 어떨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외화 상점은 아무래도 장마당보다 조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 수입산이라든가 고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시장의 시세가 더 좋아요. 네. 그다음에 또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이라든가 국내산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여기에 시세가 더 좋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제 제가 쌀값만 말씀드리면 쌀값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그런 거 놓고 보면 북한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외화 상점뿐만 아니라 시장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중 경제가 이제 화폐, 이 환율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나타나는데 모순적인 체제가 1달러가 네. 공식 환율로 106원입니다. 그렇죠. 106원인데 이런 장마당 이런 데서는 8,000원을 줘요. 70배 예.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북한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 달러를 그냥 이 공식적으로 많이 그 외국인 관광객이나 많이 바꿔가지고 암시장에 가서 바꾸면 바로 부자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북한 돈을 받겠습니까? 그 북한 돈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북한 돈은 이 농산물이나 이런 거 살 때 아주 싼 거 살 때만 북한 돈으로 하고 비싼 거는 북한 돈으로는 다발로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샤프 TV 일제 샤프 TV가 1,340달러랍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로서는 이거를 하려면 그냥 북한 돈으로는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달러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체제가 북한에 유지되고 있느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북한 돈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계속 심화되다 보면 북한 체제의 균열이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장마당을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좀 두고 지켜보는 상황인데 장마당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더 늘 걸로 보시잖아요. 이게 북한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직접 뇌물을 못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제대로 그냥 놔두면 사회주의 체제 반대하겠죠. 무너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정일 때는 그냥 그 화폐 개혁도 하고 엄청나게 단속하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비일비재로 그 안학내들하고 인민보안성 직원들하고 맨날 다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교묘하게 이게 공모가 돼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돈주들이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버니까 좋고 네. 그다음에 주민들은 이 장마당이 없으면은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어서 굶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장마당 때문에 굶어 죽지 않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또 벌어가지고 또 상부 관료들한테 다 뇌물을 바치니까 결국은 다 장마당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네. 이것이 김정일이가 사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게 다름이 아니라 불법화해 놓으면 자릿세를 몇 될 수가 없어요. 불법인데 어떻게 자릿세를 떼요. 그러니까 합법화해 놓고 자릿세를 공식적으로 떼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국가에 엄청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 볼 때도
나름대로 고위 관료부터 당 하부 관료, 군에서도 이거 네, 뜯어먹고 사니까. 네. 그다음에 주민들까지 다 전부 그냥 그럭저럭 좋아하니까 그러네요. 체제 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계속 놔두다 보면 결국 사회주의 체제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는 엄청난 또 강압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 이게 그렇죠. 북한 체제의 제가 좀 더 고민이죠.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김정은이 장마당 가만 놔두는 게. 그러면 김정일이는 뭐 국가 개인들이 자리세가 없어서 무슨 장마당을 통제를 했느냐. 그 부분이죠. 김정은은 자기가 정권 잡고 2012년 4월 달에 사회주의 부귀영화 갖다 주마. 너네 배고프지 않게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해줄 때 약속을 했어요. 네. 국가 경제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가만 놔두면 시장에서 주민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가 있어. 배부르냐 어째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 불안정이 사고를 들어요. 북한 주민들은 배부르면 뭐 투쟁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부 불안정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도 시장에서 원료자재를 사가지고 생산을 해서 시장에다 팔기 때문에 기업이 자생력을 키워줄 수가 있어요. 국영기업도. 네네. 그다음에 기업이나 그래서 기업은 자생력을 키워줘서 자기네 소득이 생긴 것만큼 국가에다 법인세, 거래세, 네.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개인도 이자처럼 개인 납부금을 내야 돼요. 국가에다 세금을. 그러면서 국가 재정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김정은으로서 장마당을 절대 지금 현재는 이거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체제가 바뀐다. 이 부분은 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2002년도에 장마당을 합법적으로 용인한 것처럼 지금 시장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체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지금 현재 뭐 소비재 시장에서 생산재 시장으로 지금은 금융시장도 생겼고 네. 노동시장도 생겨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쭉 용인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체제 전환이 자연스러운 돼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 돌이킬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이제 우리도 이걸 좀 잘 활용해서 북한을 좀 개혁 개방으로 그렇죠. 유도하는 그런 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